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한 뒤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금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넘어서며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에 나섭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당내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오늘 검찰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협의체 가동 시점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 돈줄을 죄기 위한 유가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곡물 수출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3천만 명이 이동해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쾌청한 날씨가 이어져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동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13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림 목욕탕과 대구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한 뒤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긴급 편성도 약속했습니다. 박석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방위 보고로 출근한 윤 대통령. 아침 약식 회견에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이 돼서 정말 그 생명과 삶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참사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제입니까? 제입니까? 이후 희생자들이 안치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다른 피해 현장인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좀 살릴 수 있어요? 네. 우리 좀 살릴 수 있어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살려주세요. 가장 빨리 눈물 나오나. 피해 복구하실 수 있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재난 특별 재난지역 선포할게요. 좀 어쨌든 좀. 태풍이 휩쓴 경주의 한 저수지도 방문했는데 붕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이거 보강을 안 해놓으면은 이거 나중에 사고 나면 법적인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피해 현장에서 약속한 대로 포항과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 원 긴급 편성을 언급하며 실질적 도움을 강조했습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이 따뜻한 시간이 되도록 피해 복구와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등 7개 시도에 특별 교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북 포항과 경주 등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서 지나간 지역에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인명, 시설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40억 원, 부산과 울산 각 10억 원, 대구, 전남, 경남, 제주에 각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 태풍 흰남노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금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생존자와 희생자 모두 지하주차장 입구나 계단 같은 가까운 곳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허리춤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물에 잠기고 흙을 뒤집어 쓴 차들이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환한 51살 여성이 13시간 이상 매달리며 버틴 스프링클러와 1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계단 입구도 공개됐습니다. 흙탕물 자국이 거의 천장까지 아슬아슬하게 찍힌 모습에서 당시 상황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배수 펌프가 계속해서 물을 빼냈는데도 바닥에는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고여 있습니다. 생존자 2명은 모두 이곳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서 구조됐는데요. 다른 실종자들도 입구나 출구 계단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모두 입구를 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들어찬 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11차례에 이어진 군, 해경, 소방 합동 수색에서 더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자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마무리하고 배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색은 거기 물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배후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로 우리 각 기관들이 합동으로 수색하는 거는 거기 안 할 거고 소방에서만 남아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다만 지역 곳곳이 침수되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수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60여 명 규모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전담팀을 편성한 경북경찰청은 수색이 마무리되면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 포항 남구에서만 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만조와 집중호우가 만나 빗물이 도로를 틀어막았고 소규모 하천에 홍수경보 제도조차 없어 강물이 넘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빗물이 분수처럼 올라옵니다. 물이 고이면서 도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차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덮친 시간, 포항 일대는 말 그대로 물바다였습니다. 300mm가 넘는 물폭탄에 만조까지 겹친 탓입니다. 하천으로 모인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도로로, 집으로,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찬 겁니다. 천장 유리까지 물이 그렇게 찼습니다. 이쪽에도 그만큼 찼고요. 이쪽에도 저희들 제 차 보면 유리창 위에까지 찼거든요. 곳곳에서 침수가 잇따르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포항제철소에서 전국 동원령 1호가 내려질 만큼 심각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모든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나섰지만 빗물에 막힌 도로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8명이 실종된 아파트에는 첫 신고가 접수된 후 4시간이 지난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신고가 동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을 하고 출동 과정에서도 많은 비로 인해서 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회 루트를 안전시설이나 제도도 부족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물이 들어차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차수벽이 없었고 또 규모가 작은 지방 하천인 냉천에는 홍수 예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천이 넘쳐 흘렀지만 경고가 없었던 탓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와중에도 그런 거에 대한 예경보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비를 못하는 거죠. 차후에는 지금 이제 그런 지방하천에도 그런 이제 예경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폭우와 만조가 만들어낸 도로 침수, 또 소규모 하천의 부족한 안전시설까지 예상치 못한 악조건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때 월파 현상으로 부산 해안 지역의 상가와 도로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청사포의 해안가 점포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동원해 월파에 대비해봤지만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월파 피해를 겪은 상인은 반복되는 재난이 야속합니다. 환자 되고 뭐 고만 별짓 다 해봤는데 10m 파도가 만조에서 바로 때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다 저 콘크리트 볼을 2개씩 쌓아놔도 다 깨지니까. 월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방파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계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이번 태풍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월파 지역의 시설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파도에 휩쓸린 보도블록들이 도로 건너편 상가를 덮치거나 포장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파도의 강한 설계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단위별로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가 구조물이 이탈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다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에 달합니다. 국보 경주 석굴암과 사적 불국사도 태풍 흰남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어제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전국의 문화재 피해는 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석굴암은 경내 진입로와 종무소 마당, 화장실이 훼손됨에 따라 탐방객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불국사는 극락 전의 기와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경북 포항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이틀째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생산 차질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 지역에 폭우를 뿌렸던 지난 6일 새벽, 포항제철소에서는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올랐습니다. 당시 연기와 불길은 가스 방산 작업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제철소가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변전소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고 쇳물을 녹이는 고로 3기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는 변전소를 하루 이틀 안에 정상화해 복구 작업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지만 제강과 아변 등 후공정 라인은 언제 재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 설비인 고로 3기는 피해가 없으며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중간재인 슬라브의 일부를 광양제철소로 전환해 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의 포항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제품 제조가 중단됐다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항 공장의 생산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에 그쳐 당진과 인천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면 매출 손실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부지방 폭우에 이어서 이번 태풍이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더러워진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지난달 초 중부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입니다. 여기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까지 상흔을 남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12,000여 대로 추정 손해금액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파악된 흰남노 피해 차량은 6,000대에 달합니다.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앞으로도 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인 재보험에 가입해 손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차량 피해 가운데 보험사가 직접 부담할 금액은 400억 원가량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0%에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율에 미칠 영향도 0.2%포인트에 그쳐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등 보험사 영업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서 국민들의 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까지 태풍 한두 개가 추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반기엔 이동량 증가와 등판길 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만큼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도 반발 매수세와 국채금리 하락세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각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 오른 31,581.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83% 상승한 3,979.87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4% 오른 11,79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면서 1,3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5원 오른 달러당 1,384.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장중 시장 열기가 조금 식긴 했지만 지난 2009년 3월 30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러시아 돈주를 죄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러시아 유가 상한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안 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영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무부 국장은 손해보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 파트너들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워싱턴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가 상한제 참여 국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남짓 정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2020년부터 중단시킨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북한이 원하면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키면 금융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등 자국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선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검찰이 부당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검찰 항의 방문에 나섭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과 부당한 편파 수사라고 항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항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해당 심사위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종편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 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검수완박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부패와 경제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인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던 공직자, 선거범죄의 일부를 부패범죄로 포괄하고 방위산업과 조폭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고 국민의 불편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편도 겪고 있고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해 삼권 분립을 파괴했다는 비판부터 윤석열 정부 5년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동무대일 거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목표가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정기국 회기간 여야가 또다시 검수완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죠. 이 포항 지하철 참사 사건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사건 관련해서 또 대응 매뉴얼을 지적하는 기사 내용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네. 먼저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부분부터 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행안부의 이 수방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어 배포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지하주차장 침수가 예상될 때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안내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시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침수 예상 시에 해당을 하는지, 또 이미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폭우 때에도 차량을 빼라고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분명히 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로 수방 기준이 개정되면서 위험지역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가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도 냉천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수 위험 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또 차수판 설치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조치는 소급 적용해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과 예방에 힘을 좀 쏟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귀성길, 귀경길 교통 상황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대체 휴일인 12일까지 예상되는 이동 인원 총 3,01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8%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다만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고 있어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하루 평균 이동량으로 치면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성길도 작년보다 최대 3시간 45분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막히는 때는 내일 오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9시간 50분, 서울에서 광주 8시간 55분, 서울에서 강릉 6시간 5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오후 그리고 다다음 날인 12일 오후에 하겠다는 비율이 비슷했는데요.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이 7시간, 또 강릉에서 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과 귀경 계획 짜는 분들은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내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무료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도 마련이 된다고 하고요. 또 서울의 경우는 10일과 11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고향 다녀오는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네, 이번에도 추석 관련 내용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처음 맞는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데요. 네. 명절 문화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번 추석을 기존의 명절처럼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반 정도라면 네.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처럼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의견도 반 정도로 반반씩 나뉘었다고 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립다고도 했지만요. 장거리 운전 같은 이동 부담, 그리고 차례상 차리기 같은 가사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장점을 뽑아서 변형된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역귀성을 통해서 혼잡을 피하거나 이미 지난 주말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연휴 때에는 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후 명절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전통 문화와 현대 생활 양식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명절의 모습을 그려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심야 택시 대란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이 해법 중에 하나로 목적지 미표시제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목적지 미표시제, 말 그대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승객이 타기 전까지는 목적지가 따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 밤 시간대 장거리 호출 성공률 54%였던 반면 단거리 호출 성공률은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목적지에 따라서 성공률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목적지 미표시제, 목적지에 따라서 손님을 골라 태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택시기사 입장을 들어보면 플랫폼보다는 길에서 만나는 승객을 우선 태우는 기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이 심야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 승객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목적지 미표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빙상계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피겨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 코치입니다. 네. 올해 초에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요.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이규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조재범 전 코치 사태 이후 또다시 빙상계에서 성폭행 파문이 일어난 건데요. 관련 교육을 강화해왔던 빙상연맹, 조금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이번에 새 내각을 뽑았는데요. 투표에 백인 남성이 없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요. 트러스 총리 사진 위로 4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요 4개의 공직, 이른바 톱4라고 불리는 자리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또 재무장관 순입니다. 여성과 흑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교장관과 재무장관에는 각각 처음으로 흑인이 발탁이 됐고요. 이렇게 톱4에 백인 남성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건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영국은 이러한 다양성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다만 변화의 속도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톱4에 임명된 인물들이 모두 트러스 총리와는 가까운 사이란 이유로 일각에서는 측근만 챙겼다라는 비판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등이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9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12,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0명 남짓 줄었는데 수요일 이 시간대 신규 확진자가 6만 명대로 떨어진 건 7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번 추석 연휴 귀성 귀경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는 휴게소는 경기 지역의 안성과 이천, 용인, 화성 등 4곳, 전남 지역의 섬진강, 백양사, 보성녹차, 한평천지 등 4곳과 경남 통도사 등 모두 9곳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내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모두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며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28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쪼개기 송금을 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가 붙잡힌 건 은행 고객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가 ATM에서 한참 동안 송금하는 모습을 보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피해 금액 3억여 원을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ATM을 돌면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한 사람당 하루 100만 원이 한도인데 A씨는 어떻게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던 걸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SNS, 위챗 화면입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40여 개에 달합니다. A씨는 이 같은 개인정보 수십 개를 돌려가며 100만 원 한도까지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보통 무통장 입금은 그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조직들이 보내준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100만 원까진 좀 더 자유롭게 송금하자는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겁니다. 현재는 ATM 기기를 통해서 100만 원까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데요. 이건 100만 원까지 본인 확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실명제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 대관령은 6.5도까지 떨어지며 산간을 중심으로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요.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출근길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7도, 대구 15.1도로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도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도 구름만 다소 지나며 대부분 지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추석인 모레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동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업주와 손님 등 13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림 목욕탕과 대구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번쩍이는 전광판을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의 2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세 분이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올라왔고요. 조금 있다 바로 새카만 연기로 바뀌었어요. 불은 노래방 시설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검은 연기는 위층 식당까지 유입됐습니다.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13명이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노래방 입구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곳 지하 1층 노래방 안쪽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가 잘 안 된다고 옮겨달라고 해서 그 옆방으로 옮겨줬거든요.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있다가 가고 나서 거의 곧바로 이번 방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3층짜리 구립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손님은 없었는데 청소하던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엔 대구 북구 제3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층짜리 공장 3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퇴근길 제2경인고속도로에선 서창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차량 1대가 뒤집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사고 여파로 주변 도로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가 1년 전보다 3%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태풍 등이 농산물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영향을 더 살피고 남은 기간 수급외로 특히 장바구니 제수용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남부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복구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전통시장들은 지난달 폭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손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을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명절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뭐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난 뒤 시장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곳 고추기름 가게는 지난 폭우로 각종 재료와 기계가 침수돼 모두 버려야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정리를 마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90% 정도 복구가 다 됐고요. 거의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폭우성이 아니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무난히 지난 것은 너무 하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달 폭우로 점포 100여 개가 침수됐던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음식 재료와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해를 입었지만은 이제 걱정 마시고 100% 다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손님 맞이를 100%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수도권 전통시장 70곳 가운데 66곳은 모든 점포가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인들도 많아 자비로 피해를 복구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추석 대목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장사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한쪽으로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상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빠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환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의 추락, 마치 막 브레이크가 빠진 듯이 정말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뚫었고요. 이제 1,400원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최근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지는 이유, 환율이 뭐 안 좋아진다 꼭 표현하기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다. 펀더멘탈한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경기 불황이 와도 미국 경기가 그나마 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만 왜 좀 많이 올리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해외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오히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고요. 위안화랑 원화의 가치는 사실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의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역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화 역시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것 자체보다 이제 수출의 양이라 그러는데 수출의 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 액보다는 수출의 양의 감소세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서 향후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라는 펀더멘탈한 요인 그리고 대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중국의 특히 어떤 위안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환율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환율 상승세에 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죠. 근데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정부 대응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외환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개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환 시장 개입은 굉장히 보통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렵다는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제도 차이에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다른 금융시장은 금융감독원 아래서 결국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규칙들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쉽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유동성만 공급하면은 어느 정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외환시장은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와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헤지펀드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돈을 벌 기회를 오히려 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환율 1,400원 방어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환율을 올려놓고 또 내릴 때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IMF 때 1900 소로스 펀드라든지 이런 사실 그런 헤지펀드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환시장은 외부 개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입을 시사한 것은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은 일단 구두 개입, 일단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유고라고 그러죠. 외환 보유고를 일부 흔히 말하는 처분하면서 결국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써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을 흔히 말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놨는데 네. 이런 걸 써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환시장이 지금 얼마나 펀더멘탈인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은 흔히 말하는 외국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개입에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고요. 지금 어떠한 시장 안정 정치를 취하겠다는 차원 그런 발언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거지 실제 굉장히 크게 개입하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주지만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향후 더 많이 올라가면은 아마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구두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환율에 대한 금리에 대한 차이. 결국은 미국 금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그것보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통화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데 그쪽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이외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안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 겨울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시중의 유동 자금들이 달러로 또 몰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좋을 만한 구석은 결국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자금 역시 조금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사실 환율이 올라갈지 정확한 흔히 말하는 그 지점을 기획재정부나 뭐 한국은행이라는 이런 흔히 말하는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그 수준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입 자체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준이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개입으로 해서 괜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인 외환 보유고의 손실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야 금리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뭐 개입을 하든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지금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의 손실만 나는, 그렇지만 환율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외환 보유의 규모에 대해서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일단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사실 외환 시장을 바라보는 지표가 환율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환율이 가장 눈에 띄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소비자들 그리고 수출 수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뭐 학자들이나 뭐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왑 포인트라고 해서 선물 환율이 뭐 이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뭐 떨어지는 부분들 혹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왑 포인트 자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예상보다 뭐 크게 벗어나 있거나 국가 보도 상황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 보도 확률이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 자체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환율 자체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자국환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도 확률이 나서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정부 당국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드리자면은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의 건정성을 측정한 지표들,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7월 국제 수지가 나왔습니다. 상품 수지는 10년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경상 수지는 흑자 지명 규모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쌍둥이 적자 그 규모가 공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수지가 여러 개가 너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네. 상품 수지랑 무역 수지가 두 개가 아마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실 텐데 네. 상품 수지랑 무역 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수지고요. 네. 국제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 수지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하려면 결국 통관을 해야 되니까요. 네. 통관 기준으로 하는 기준인데 무역 수지랑 상품 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수지란 것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그 적자 폭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수지라든지 상품 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수출 수입이 둘 다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이후에 계속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달러화가 올라가면서 물론 그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유가 하락들의 외부 요인들 반영이 있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입하는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역 수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해결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 해결이 되고 내년에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그 수출이 결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의 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의 하락까지 예측이 되면서 물량 감소 그리고 가격 감소,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출이 더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수입 물가는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줄지 않고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반등이 돼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계속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예, 이제 사실은 뉴욕 증시가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것의 시그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는 단기 금리가 있고요. 뭐 네. 기준금리라든지 뭐 1년 아래쪽 이런 단기 금리들이 있고 장기 금리 쪽, 5년 뭐 10년 쪽의 금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 금리는 이런 기준금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란 것은 향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언제 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다른 외부 요인들 이런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결국은 금리 인상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 기간들이 조금 짧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네. 뭐 기저 효과로 하도 지금 나스닥이 6일째 연속 떨어진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떨어져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치면서 일단 반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어서 장기금리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요. 떨어질 것 같이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방향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코스피는 2,4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여파가 좀 컸죠.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향후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갈 거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못 쫓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특히 이런 피해가 누적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환율 변동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해지 기법이라든지 수출의 공급망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데 대기업이 아닌 그룹들에 가면은 사실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제 결국은 환율이란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그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한 가격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게 중간재 가격,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영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고물가에 추석을 앞두고 태풍 흰남노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이 고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 6월 달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 유가 하락이 시작되고 곡물가 하락이 시작되면서 10월이라든지 11월 되면은 물가 상승세들이 좀 급격하게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결국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결국 생각보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건 가격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최근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공급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때문에 공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했는데 사실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결과 소비 수요가 그렇게까지 줄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소비 수요가 계속 줄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 상승 요인이 아직 있는 상황, 특히 오펙의 유가 감산이라든지 이런 원유 생산량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 좀 지속될 것 같고 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시장의 우려는 금리가 더 올라가고 한동안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은 갈수록 태산 같아요.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요금들이 중요 이슈가 되는데 전기료는 사실 이번에 인상하는 10월에 인상할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유가 상승을 4월에 한번 반영하고 10월에 한번 반영하고 이런 것을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 물가 아무래도 작년에 기름값이 상승함으로써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 어떠한 추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은 가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반영하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미 예정이 하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결국은 가스 요금 같은 것도 지금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유가에 비해서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유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결국은 이런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들을 아무래도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바꾸기는 하지만 한 번에 확 못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 혹은 가스료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100이라 그러면 한 15%, 20%밖에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반영하는 경향들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요금이라는 가스요금들이 순환적인 요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요인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도 기름값이라든지 천연가스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합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통상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통상 이슈라는 것은 교육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게 사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보자면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모든 공급망을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혹시나 국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방어를 하자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중요 자산들을 미국 국내로 끌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향후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현대 기아차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차별적 대우가 아니냐. 이게 해외에 생산하든 국내에 생산하든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왜 이렇게 차별적인 조항을 두느냐 이런 것에 대한 클레임을 하면서 결국 차별적 대우에 대한 어떤 통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협의체가 일단 구성되는 단계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정부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이거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해서 이미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미국은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고 향후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사실은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법안인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보조금을 흔히 말하는 특혜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결국은 이미 법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 법안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중장기적으로도 쉽게 바꾸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지난 다음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겠죠. 미국의 이해관계인데 이거를 굳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미국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의 차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안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쉽게 바꾸긴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입안 자체가 세계에 뻗어 있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국내에서 여기서 국내 미국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철학과 해외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일치되는 부분이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고쳐서 보조금을 더 주기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9월에도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배추 한 포기를 사려 해도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다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금치 혹시 왜 안 갖다 두셨어요? 아직은 시세가 비싸고 안 나가니까. 올해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올랐죠. 평소에 시금치는 1,500원, 2,500원 했는데 지금은 5,000원. 언론에서 맨날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는 못 듣고 올랐다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명절 물가는 매년 올랐을까요? 일단 요즘 고공행진 중인 시금치 가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시금치 값은 최근 4년 중 가장 비쌌지만 다른 해에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품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오히려 2021년보다 올해가 3,201원 더 저렴했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핫상품 출하가 좀 더뎠고요. 올해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어든 데다가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저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주요 제수 품목 중에 배, 한우, 굴비, 대추, 그다음에 생률, 북어포 등은 이제 작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실제 판매 중입니다. 그럼 우린 왜 항상 명절에 모든 게 비싸다고 느끼는 걸까요? 일단 언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쏟아지는 물가 안정대책 관련 기사들, 물가 인상 관련 기사들은 많이 상승한 품목들을 위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가 명절마다 발표하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안정세, 하락,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마다 나오는 물가 인상 뉴스.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합리적 소비는 온전히 소비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않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 카르텔을 결성해 러시아의 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겁니다. Putin is partially buffering through fossil fuel revenues. So here the objective is we must cut Russia's revenues, which Putin uses to finance his atrocious war in Ukrain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엔 석유와 가스를 안 팔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면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안 팔겠다고 맞받았습니다. Мы будем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наши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если кто-то попытается нам что-то навязать, 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те, кто нам что-то навязывает, не в том поло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сегодня, чтобы диктовать нам свою волю. Пусть одумаются. 푸틴 대통령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곡물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EU로 가고 있다면서 수입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7월에 곡물 수출 재개 합의가 11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러시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등만 커졌지 효과는 의문시되면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Böyle bir savaşı tahrik üzere yürütmeye gayret ettiğiniz sürece oradan netice almak da mümkün olmayacaktır. 실제로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20%까지 축소해 유럽이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성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회담 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이징에 웅크리고 있던 시진핑 주석이 대면 정상외교 복귀를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반미연대를 다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창궐 이후 32개월 만에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俄罗斯总统普京会见中国主席习近平，那请问是否属实？这个问题我没有可以向你提供的消息。 이번 회의는 시 주석의 대면 외교 복귀 무대이자 중국 주도의 반미연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회의 개막 하루 전 최근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방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수도를 비우는 건 3연임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团结带领全党全国各族人民，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러시아와 몽골, 네팔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런 행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젠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막 집권 3기를 연 시 주석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반대 진영에서 중심에 서 있는 그림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도 유력합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G2 정상 간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몸풀기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1, 2위 맞대결에서 SSG와 LG가 연장 12회 현절 끝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선두 SSG는 1대2로 끌려가던 9회 LG 마무리 고우석을 상대로 최정이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홈런으로 최정은 이승엽, 박병호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7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후 두 팀은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하고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채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8도, 대전 15.4도, 부산 20.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모레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